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는 스가 총리가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난 총리는 한국을 빌미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이겠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나섰습니다. 연설에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언급하며 철저한 대책을 한정적인 대책으로 잘못 얘기했다가 급히 정정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초중학교라고 말한 후 수정하기도 했죠. 스가 총리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긴급사태 추가 지역을 발표할 때도 후쿠오카현을 시즈오카현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오카 앞에 한자를 착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의 언젠가는 실시할 것이다. 총선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인 가을로 한정한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 정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빅뉴스라고 합니다. 총리 관저의 관계자들이 급히 진화에 나서 가을까지의 언젠가는으로 정정했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관방장관으로 약 8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역대 최장 관방장관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실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관련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곤한 듯 말실수가 잦은 스가 총리에 대해 무척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말실수를 빈발하는 총리 때문에 자민당 고참 의원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스가는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지지율 폭락의 이유가 코로나였으니 그것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18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새로 신설한 백신 접종 담당상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겸임한다. 네,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바로 그 고노입니다. 스가 총리는 추진력이 강한 고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노 담당상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고노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선택한 카드는 뭘까요? 네,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가를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당분간 만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 총리와 오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강대사 면담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더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일본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뒤 신임 인사차 정부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 대사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전이든 후이든 징용 및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면담을 보류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의 2인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결례입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 방식의 현금화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의 협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칫 의아하게 느낄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권 분립이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참 교묘하죠?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 한일 관계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다. 일본도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후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만으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죠. 일본 역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사안의 성격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눠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보다는 징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하기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죠. 조만간 부임 예정인 강창일 신임 주 일본 한국 대사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징용 판결 해법이 자신이 파악한 것만 12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 관여 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국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또한 국가 주권이라는 문제와 국제적인 인권법의 추세가 충돌하면서 나온 것이므로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태의 핵심은 배상금보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소송 취하 등을 하도록 원고를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좋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돈이 아니라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억엔 우리 돈 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인도 접경지대인 히말라야 서부지역 관할권을 둘러싸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도군 간의 유혈 충돌 사태를 빚은 이후 인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의 전매 특허품인 경제보복의 칼을 인도가 휘두르자 중국은 혼비백산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달 15일 히말라야 서부 가란 계곡에서 중국군이 휘두른 쇠못이 박힌 몽둥이에 비무장 인도군 20여 명이 목숨을 잃자 반중 시위가 뉴델리, 뭄바이, 러크나우, 아마다바드, 암리차르 등의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됐다. 반중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등을 불태우며 중국을 공격했다. 일부 시민들은 중국산 전자제품을 모아 불태웠고 주택가에선 중국산 TV를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도 포착되는 등 인도 전역이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한 인도는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앱들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한 탓에 틱톡 등 중국산 앱 59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해 반중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번에 차단 조치된 중국 앱은 틱톡 외에 웨이보, 헬로, 웨이신, UC 브라우저, QQ뮤직, 메이투, 캠스캐너, 클래시 오브 킹즈 등 59개에 이른다. 틱톡은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도 내에서 1억 2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샹카르 프라사드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팍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건의 불만이 제기됐다며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도가 중국에 보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 중 하나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에 틱톡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은 인도 법률에 따라 모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요건을 준수한다며 인도 사용자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포함해 외국 정보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도의 중국산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은 스마트폰과 자동차이다. 인도 주요 도시에 있는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매장들은 단판을 가리고 눈치 영업을 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샤오미는 뉴델리 등 인도 대도시에 있는 매장 간판 위에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쓰인 주황색 천을 더 씌웠다. 중국산 제품을 꺼리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인도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샤오미는 저가형 스마트폰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비보가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인도에 수입된 3,250만 대의 스마트폰 중 76%가 중국산이다. 샤오미는 반중 정서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진 않다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속내는 매출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창청 자동차의 공장 가동 승인이 보류되는 등 중국 기업 3곳의 500여 루피 규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스와데시 자르간 만치는 중국 상하이 터널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델리 메로트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 건설 사업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 철도부 관계사인 DFCCIAL은 지난달 18일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 루피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했다. DFCCIAL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들었다. 중국 해당 업체와 4년 전 417km 길이의 화물 철도 공사 계약을 했지만 공사가 20%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산 전기버스 운행도 중단했다. 인도 인프라 건설 사업도 보류했다. 비하르주 정부는 중국 항만건설그룹과 산시러드 브릿지 그룹이 참여한 대형 교량 건설 입찰을 취소했다. 비하르주 도로건설국 관계자는 사업을 수주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2곳에 중국 업체가 끼어있다. 컨소시엄의 파트너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입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통신사인 BSNL과 MTNL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중兴통신을 선정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곧바로 중국 기업 해제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에어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370여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전했다. 인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나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제품 의존 비중을 줄이라고 종용하는 한편 무역 장벽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그동안 주요 부품 등을 중국에서 도입한 뒤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지난해 인도는 중국에서 703억 달러의 제품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수출한 제품의 금액은 167억 달러에 그쳤다. 인도 정부 내에서도 중국산 퇴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람다스 아타왈레 사회정의 담당 부장관은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과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중국산 제품 보이콧과 함께 인도 국민은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한령과 비슷한 움직임을 인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도는 13억 5천만 명이 이르는 거대 시장이어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 최대 IT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위로 10%대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샤오미와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다 알리바바, 텅신 중국 정보기술 공룡 등은 인도 스타트업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AFP 통신은 인도의 경제 제재로 중국의 디지털 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때문에 중국은 인도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중국 기업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원칙에 근거해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자오리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최근 인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 기업들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역시 부드러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일부 앱을 겨냥한 인도의 조처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유가 모호하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외교가에서 자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상대국에 툭하면 힘자랑을 해오던 중국이 거꾸로 인도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모디 팽창시대 끝났다. 중에 경고 3조 원 장비 수입도 중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중국을 향해 팽창주의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4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중국 국경 인근인 라다크 지역을 찾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팽창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개발의 시대라며 누군가 팽창주의를 고집한다면 세계 평화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팽창주의자들이 패배하거나 소멸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모디 총리가 최근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중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적들은 아군의 화염과 분노를 목격했다며 아군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난달 중국군과 유혈 충돌로 다친 장병도 찾아 격려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후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다.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는 전투기, 탱크 등이 전진 배치됐고 민간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이 불불처럼 일었다. 정부도 국영통신사 BSNL의 사지 통신망 개선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오지 통신망에서도 중국산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관련 각종 프로젝트도 취소하는 분위기다. 니틴 카드칼이 돌아온 송 고속도로부 장관은 최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라지 쿠마르 싱인도 전력부 장관도 3일 앞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산 전력 공급 장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수입된 중국산 장비는 나중에 플로이의 목마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 수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는 2018에서 2019 회계 연도에 7,100억 루피 규모의 발전 장비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2,100억 루피 규모가 중국산이다.